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CRPS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금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 교통사고 CRPS, 그리고 산재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한 CRPS 소송, 그리고 산재 행정, 즉, 산재 등급, CRPS로 인한 등급을 9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는 소송, 그리고 또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산재 소송들 이런 거 다 합쳐보니까 협의 사건까지 합쳐서 한 20건이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CRPS 사건들 다뤄오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금일은 사례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분이 정상적으로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마주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오토바이를 딱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해자분이 다발성 외상과 CRPS 수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이후에, 사고 이후에 그 보험회사하고 피해자분이 협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총 1억 2천만 원 통보했습니다. 그걸로 합의 종결을 시도했는데 피해자분께서는 난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험사 측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소송에 응해가지고 계속 진행된 결과 총 2억 8,9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손해 원금이 2억 8,900인데요. 이 사고가 2012년에 발생해서 현재 이 사건이 끝난 2021년까지 합하면 지연이자를 다 합하면 4억 4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자, 이 소송의 핵심은 후유장애하고 노동능력 상실률.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향후 치료비 액수하고 항목을 산정해내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선 노동능력 상실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 좌측에 나오다시피 여기서는 변호사님이 되게 잘 신체감정을 신청하셨어요. 총 8개의 과목을 신청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인정을 받으셨고 액수가 적으면은 감정인한테 사실조회 등을 통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장애율이 71%나 받으실 수 있었어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고관절 치환이죠. 자, 고관절 대퇴부 부위에 이 부분에서 15% 장애 인정받았습니다. 대퇴부 부위에 골절 발생하게 돼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치환술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또 폐렴이나 폐혈증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장기 침상 안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추가적인 합병증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영구 15% 장애 받으셨고 또한 우측 하지 단축이 돼가지고 여기서 15% 장애를 받으셨고요. 또 비뇨기과에서 15% 장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비뇨기과 장애는 이런 사지마비나 또는 일정 부분 일부 마비 사건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사건입니다. 그 맥브라이드의 장애 항목으로 치면 신경인성 장이나 신경인성 대장으로서 이 부분, 그러니까 비뇨 활동 원활하지 못한 데 대한 부분이고 꼭 항상 추가해서 넣어서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정받으신 부분은 정형외과 경추의 4.6%입니다. 이 부분은 압박골절이겠죠. 압박골절 한시적으로 인정을 받으셨을 것이고 당연히 외상기여도가 적용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CRPS가 인정받으셨고 7.2%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정신건강의학과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34%나 인정받았습니다. 외상 후 좀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나 공황발작, 정신착란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정신장애가 인정되면은 장점이 굉장히 장애율이 높습니다. 막 30%, 높을 땐 59%, 막 이런 장애율이 찍히지만, 하지만 이 장애가 한시장애라는 점, 제가 사건 수행해 봤을 때 이런 정신장애로서 한 7건 정도 수행을 해봤는데, 정신장애가 영구적으로 전 인정받은 경우를 못 봤습니다. 길게 인정받으면 10년 정도까지 인정받고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 인정받는데 본 사례에서는 5년 정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자, 정신과 장애에서 34%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정형외과 좌측 경골, 즉 우리 종아리뼈라고 하죠. 그 앞에 정강이뼈, 정강이뼈 부분에서 10.2% 받으셨고요. 그리고 정형외과 슬관절, 자 무릎 부분에서 8.5% 받으셔가지고 이 장애율을 다 합산해 보니까 71.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표에 나와 있는 이 장애율들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부위별로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담당하신 변호사님께서 저는 굉장히 이 사건을 잘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피해자분한테 피해 상황에 관한 얘기를 들었겠죠.
어디가 아프다, 이 주관적인 증상 부분을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의무기록 사본을 봤을 것입니다. 의무기록 사본을 보고 장애가 남을 부위를 정확하게 찍어낸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는 그것을 감정인 선생님께 잘 설득을 해냈고, 네 번째는 감정인 선생님이 좀 잘못된 의견을 이렇게 장애 항목이 많으면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항목을 다 수정해가지고 원래 맥브라이드 원전에 있는 그대로 받아낸 것인데, 좀 굉장히 뛰어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제가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장애에 있어서 누락이 없는지, 그리고 최대 받을 수 있을 만큼 장애를 다 받아내는지, 이 점이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쟁점은 향후 치료비 항목하고 액수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이 사건에서는 잘 찝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대여명 종료일까지의 정신건강의학과, 그 정신적 치료비, 그리고 비뇨기과 치료라고 한다 그러면 뭐 청결, 자가, 도뇨, 카데터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CRPS에 있어서는 척수 자극기 삽입술, 배터리 교환 비용, 그리고 신경성상 차단술, 그리고 각종 약물 주입 비용, 정맥 주사 비용, 이런 거 다 인정받으셨고, 치과 치료비부터 정기검사까지 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총 치료비로 받으신 게 1억 9,500입니다. 즉, 4억 4천 중에 1억 9,300이 이 향후 치료비에서만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CRPS하고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은 굉장히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험사 측에서 협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상당수 사건들이 소송하고 이어져 있는데, 이때의 핵심은 높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하나하나 찝어서 다 받는 거, 그리고 항후 치료비 항목들을 다 주장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변호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본 8개의 항목들을 다 과마다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고, 향후 치료비 항목도 하나하나 다 선정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이 조력받아야 되는 이유고, 비록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 들 것입니다. 하지만 증액되는 손해배상액이 여러분들이 변호사 비용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출한 손해배상 그 변호사 비용액은 추후에 어차피 별도의 소송 비용의 확정 재판이란 걸 통해서 거의 다 대부분 뭐 상대방인 국가, 행정소송에서는 국가, 뭐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공제사나 보험사 이런 데로부터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너무 변호사비 걱정하지 마시고 소송에서 크게 이기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